지영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오삼보에 국악을 체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로도 그런 국악 동요를 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국악 동요를 즐길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국악 동요를 하게 되면 조금 새로운 음악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대중화가 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만약에 외국인이 하게 되면 국악 반주로만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피아노를 잘 아는 외국인들은 잘 따라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궁중음악, 민속음악, 무속음악에 머물렀던 국악이 오선보에 그려지고 피아노로 연주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궁상각치호와 같은 음계가 있었지만 국악기로 합주를 하거나 서양악기로 연주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국악을 현대화하고 국악과 서양악기 사이에 높은 벽을 허물었던 선구자로 지영이를 꼽는 사람이 많다. 지영이를 통해서 국악은 피아노와 국악 오케스트라로 연주되고 오선보에 그려졌으며 교실에서 아이들의 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국악 현대화의 성각자 지영희. 그는 우리나라 국악사의 큰 봉우리다. 그의 업적은 피리, 해금의 명연주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춤, 노래, 모든 관악기 연주에 능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 국악계를 이끌어가는 박범훈, 최태연, 김덕수, 김영재, 최경만, 최종실, 박정실, 김광복, 박덕근, 김무경, 홍옥미 등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한 교육자로 입으로만 전해지던 민속음악을 채록하여 오선보에 그려내고 창작한 작곡가로 전통악기를 개량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던 선구적 인물로 현대 국악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 지영이는 1908년 평택시 포승읍 내길이에서 지용득과 김기덕 사이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지천만이지만 고향에서는 지한식으로 불렀고 영희는 그의 아호다. 1918년 11세에는 충청도와 인천으로 가는 대진나루가 있었던 이웃마을 만호리 원터로 이사하였다. 내길이와 만호리는 무속신앙이 발달한 마을이었고 충청도 내포지방의 소장수들과 곡물을 실은 상선, 아산만의 어선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물화가 넉넉했다. 지금도 내길이에는 무속을 섬기는 만신들이 마을 곳곳에 있고 만호리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제화를 크게 지냈다. 포승읍 일대에서 지씨일무는 무업으로 생계를 이었다. 무속음악은 춤, 노래, 악기, 고사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적 요소를 아우르는 민주음악이며 종합음악이다. 지씨일문의 세승무 전통은 할머니 전석준에서 어머니 김기덕, 작은어머니와 여동생 지옥희로 이어졌다. 지영이의 스승이었던 지용구와 음악적 스승이자 동지였던 지갑성, 경기민요 명창, 지연화도 지씨일문의 명인들이다. 그의 자제들이 모두 10남매 중에서 7 칠녀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당대의 정상급 음악인들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나 가능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말하자면은 그걸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것이 집안의 전체적인 그러한 예술적인 분위기가
그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예술가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경기명창에 손꼽는 사람으로 지연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지연아가 데모였었어요. 이 집안에.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지갑성 씨로 이미 경기 무학의 아주 최고의 명인이죠. 그리고 지영이 선생이 지도를 받았던 선생이 같은 지씨들은 충주 그 단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용구 선생이 있었어요. 정상급 해금 연주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지화자라든가 이런 여러 지씨들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충주 단일본으로서 전부 친척 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영이는 어려서 한문과 근대 교육을 받는 한편 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무속음악을 전수받았다. 11세에 만오리로 이주한 뒤로는 경기 도당굿의 명인들로부터 다양한 기회를 익혔다. 지영이에게 처음 기회를 가르친 인물은 이석은이다. 지영이는 11살의 나이에 이석은에게 승무, 검무, 국거리를 배웠다. 22세에는 조학년에게 호적을 배웠고 23세에는 정태신에게 양금을 배웠다. 또 24세에는 지용구에게 해금을 배우고 양경원에게는 피리를 배웠다. 그 뒤에도 김계선에게 풍류대금을, 박용현에게는 민간 풍류대금을, 최군선에게는 농악을, 오덕환에게 무용장구 12채를, 박춘채에게는 경기 서도민요를 배우는 등 배움의 열정을 끊지 못했다. 지영이의 열정은 민속과 무속을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를 갖게 했다. 그의 뛰어난 연주 실력도 배움의 열정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경지였다. 사실 지영이 선생님은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창작 분야에서도 작곡 분야에서도 1세대에 해당하시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하면 그냥 종합예술센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리도 그렇죠. 악기라는 악기는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이 전체를 다 다루고 계셨고 또 관현악까지 지휘까지 거기다 무용까지 작곡까지 모든 것을 다 겸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술가가 다시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영희의 국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능력은 타고난 재능에 지시 일문의 무속적 전통과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다. 지영희는 14세부터 몇 차례 가출하였다. 가출은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 지영이는 가출하여 구판에서 악사를 하며 돈을 벌었다. 벌어들인 돈은 꼬박 모아두었다가 몇 년 뒤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였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안 형편도 안정되자 지영이는 음악 수련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20, 30대 초반에 좋은 스승을 찾아 각처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도 경제력이 안겨준 혜택이었다. 배움을 열정으로 갈고 닦은 기회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고향 마을에는 지금도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온다. 지영이가 출중한 기회를 발휘하자 각 마을 두레패에서는 영입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영이 집으로 와서 농산일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각종 선물을 보내면서 구애를 보냈다. 요것이 옛날 그 지영이 선생님의 그 생가했던 자리예요. 그 당시에 그 우리 부친 되시는 변자, 석자, 천자 아버님과 같이 그 이 지역에 옛날 두레패며 상세며 여러 가지 옛날 그 문화를 많이 홍보시킨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고향에 머물기를 거부했다. 천대받는 무속인으로 살기보다 인정받는 연주자이기를 원했다. 1937년 지영이가 서울로 올라와 한성준의 조선음악연구소에 들어간 것은 이와 같은 결단의 표현이었다.
지영이의 음악 세계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무속음악에서 시작하여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학습 과정은 피리, 태평소 같은 관악기, 해금, 아쟁, 거문고, 가야금 같은 현악기, 경기민요, 춤에 이르기까지 국악 전 부분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우리 지 선생님께서는 우선 모든 대한민국의 가무악을 가장 정통적인 거에 최고의 명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악기부터 시작하셔서 그냥 뭐 요즘에 치는 장단, 뭐 산조장구, 판소리, 고법 이 정도가 아니셨어요. 그때는 고법도 없었고 고법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죠. 모든 무속의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의 뿌리이자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생님께서는 한양근방에 사셨기 때문에 경기 도당, 서울 지역에 있었던 곳에 우선은 최고의 명인이셨고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게 꼭 장단의 타악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리, 기악, 모든 의식적인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글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역사적인 문헌들이죠. 그런 것을 그거에 남사당의 연의를 또 다 마스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최고의 전문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 물론 뭐 일제 36년 속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일을 하셨고요. 지영이의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한성준과 최승희를 빼놓을 수 없다. 1937년 서울로 상경하여 한성준의 조선음악연구소에 들어간 지영이는 한성준과 최승희 무용단의 악사로 있으면서 민속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악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깨달았다. 반주악기로만 머물렀던 해금과 피리를 독주악기로 발전시키는 기기를 마련한 것도 이곳에서였다. 조선음악무용연구소의 한성준 음악무용단원으로 일본에서 음악무용 발표 공연을 하고 음반을 취입한 것, 최승희 무용단과 국내외 공연을 하며 각 지방의 민속음악과 중국음악을 접한 것도 지영이의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성금연은 부인이면서 평생 음악적 동지였다. 해방 이후 가야금 산주에서 최고 연주자로 군림하였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주 예능 보유자였던 성금연은 가야금 산주의 창작과 판소리, 가야금 병창, 아쟁, 해금, 단수에도 뛰어났던 명인 중의 명인이었다. 두 사람은 1945년 혼인하였다. 당대 최고 명인들끼리의 결합은 엄청난 음악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 굉장히 상호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가락을 이제 15연 곡을 많이 만드신 셈이거든요. 특히 새가락 별곡 같은 거는 무속의 그 장단을 토대로 선율을 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선율을 이렇게 짚으라고 할 때 아버님이 박을 이렇게 짚어주세요. 그럼 어머님이 거기서 이렇게 곡을 이렇게 만드시면은 또 아버님의 그 흐름새가 좀 아닌 것 같은 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음악을 짜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하고 계시면 그게 좀 언짢아 뭐 아니야 이렇게 뭐 그래요 또 투덜투덜 하시면서 또 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두 분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그 음악적인 요새는 그 잘 통하시고 도와주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방이 되었다.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만큼이나 우리나라 국악계는 국악계를 재건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해방 직후 지영이가 국악건설본부 창설에 참여하고 대한국악원 창립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국악 재건의 일념 때문이었다. 지영이는 1946년 민요 60곡을 레코드 취입하였다. 서울방송국 전속국악사로도 활동하였고 1947년에는 대한국악원에서 주최했던 국극 선화공주 공연에 12인조 악단을 조직하여 무대 전면에 세운 뒤 처음으로 지휘하였다. 1948년 음악연구소를 설립하고 1953년
대한국악원 산하에 지영이 고전음악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악과 고전무용을 가르친 것도 국악의 제공과 국악 현대화의 일념이었다. 지영이의 필생의 악기로 알려진 것은 해금과 필이다. 하지만 태평소나 장구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발휘했다. 지영희류 해금 연주는 무속음악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해금산주에서 장단 사이로 드나드는 가락의 노름새와 잉어질의 코믹한 연주법은 지영이류 해금 연주의 특징이다. 다른 연주자들과 달리 무용반주, 민속반주, 기악합주, 독주와 같이 모든 분야의 해금 연주를 하였던 것도 지영이 음악의 특징이었다. 지영이는 연주 장소와 연주자의 편성에 따라 해금과 피리를 연주하였다. 지영이는 피리 연주에서 더름치기, 혀치기, 목튀김 같은 특수주법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의 연주는 가락 구성도 다양하고 섬세하여 무용가들이 좋아하였다. 단순한 선율도 지영이가 연주하면 다양한 가락으로 변주되었다. 제자 최경만이 연주하는 지영이류 피리 소리를 들어보자. 지영이의 음악 세계는 전통에 충실한 계승에만 있지 않다. 그의 위대함은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데 있다. 전통의 재창조. 지영이는 그동안 반주악기로만 머물렀던 해금, 피리, 태평소와 같은 악기를 독주악기로 발전시켰다. 악기로 독주를 하려면 그에 맞는 음악이 필요했다. 지영이의 해금산조, 피리산조, 신화위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였다. 특히 즉흥성이 강조되는 신화위는 지영이에게 와서 크게 발전하였다. 재즈의 애드리브처럼 즉흥성이 있어요. 그 즉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하자면은 A라는 선생하고 B라는 선생이 국악 분야에서 그러한 것을
굳이 성숙돼 있느냐, 성숙되지 않느냐 비교할 때 즉흥을 하느냐 못하느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즉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즉흥의 그러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지영이 같은 선생,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죠. 해방 이후 국악계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서구 문화는 옳은 곳이고 국악은 사라져야 하는 구시대의 산물처럼 여겨졌다. 구음으로 전통되었던 전통적 방법도 문제였고 전통적 연희는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 전통을 계승하되 새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작업, 그것이 국악인들의 당면 과제였다. 해방 이후 국악 현대화의 중심에 지영이가 있다. 지영이의 국악 현대화 작업은 일제강점기 한성준의 조선음악연구소와 최승희 무용단에서의 활동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선생님이 그 당시 한성준 선생이라. 이분이 말하자면 근대 우리 전통을 근대 무용으로 전환하는 데 어떤 계기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이뤄낸 분이 최승희 선생이고. 그러니까 그 지영이 선생이 한성준 선생 밑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그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 한성준 씨는 말하자면 뭐 고수이기도 하고 무용가이기도 하고 소리도 하고 그분도 아주 다방면의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창작을 잘하셨던 거죠. 춤을 새로운 스타일로 말하자면 전통에 말하자면 아주 원형지들은 말하자면 굿을 통해서 이제 생산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중예술화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성준 선생.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지영이 선생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지영이의 국악 현대화 작업은 민속음악, 무속음악의 체보, 작곡, 교육, 관현악 연주로 이어졌다. 그동안 민속음악, 무속음악은 구음으로 전해졌을 뿐 오선보에 기록되지 못했다. 위기 상황에서 오선보에 기록되지 않고 대중의 외면을 받는 음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1960년,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미신 타파 정책을 내놓았다. 국악의 뿌리였던 무속음악, 민속음악은 미신의 범주에 들어갔다. 지영이는 무속음악이 소멸될 것을 우려하였다. 소멸의 위기에서 무속음악을 지키려면 직접 체부할 수밖에 없었다. 국악 교육과 연주를 위해서도 오선보에 기록하고 편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지영이는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를 비롯하여 멀리는 전라도까지 다니며 체보 활동을 하였다. 이제 구두막을 중심으로 체보를 많이 하셨지만 민요도 많이 했어요. 각 도민요. 그 다음에 전라도 민요도 많이 해놓으셨고, 편곡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전국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집을 많이 하셨어요. 민요 채집을. 최승희 무용단의 음악을 맡아서 만주까지 일본으로 해서 굉장히 그때 말씀 들어보면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으셨어요. 그래서 만주 쪽으로 최승희 따라서 같이 다니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해외도 많이 나가셨고, 가고파를 작곡한 서양음악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을 댁에다 모셔다가 식사를 아주 준비를 해서까지 성금년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개인 레슨을 받으셨다고요. 지영이의 체보 활동은 구두막이 중심이었지만 민요도 많았다. 체보하고 편곡할 음악 지식이 없어 김희조, 김동진에게 작곡과 편곡 교육까지 사사받았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무속음악은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악 관현악단, 그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다.
본래 춤과 음악의 반주악기로만 사용하던 국악기를 합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영이는 1947년 국극 선호와 공주를 공연할 때 12인조 악단을 무대 전면에 내세워 연주를 한 적이 있었다. 국악고등학교 재직 시절 애써 가르친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국악의 지평을 넓힐 필요성도 있었다. 국악예술학교 교장 박헌봉도 관현악단 조직을 권하였다. 1962년 지영이는 악성 추모제의 국악예술학교 50여 명의 학생들로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연주하였다. 우리나라가 그 근대화되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근대적인 작품에 그것을 창출해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편성시켜서 제도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근대화에 굉장히 추구했던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국악 관현악이에요. 국악 관현악을 하려면은 전통적인 장르하고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이것을 창작하거나 편곡하거나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영이 선생이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을 조직을 하니까, 창단을 시키니까 거기에 많은 작품 연주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전통이 그에게는 이런 창작과 편곡의 샘물이 됐던 거죠. 관현악단이 처음으로 연주한 청아지곡은 지영이의 창작 관현악곡이었다. 관현악에서 국악기가 낼 수 없는 베이스음을 얻기 위해서 악기 개량도 시도하였다. 지금도 국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후, 비파, 대해금 같은 다양한 악기들, 그 악기들은 지영이의 피나는 고뇌와 노력의 산물이었다. 관현악단을 만드시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이 악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기 개량 작업 같은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그 60년대 초기에 그 악기 제작자가 그 학교에 상주하고 악기 제작소가 그 학교 안에 이렇게 마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영이 선생이 끊임없이 이제 그분한테다가 요구를 하면 그분은 지영이 선생이 요구하는 대로 악기 개량 작업을 개조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비파라든가 공후라든가 이제 고대 악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개량, 공후, 비파, 그 해금도 말하자면 콘트라베이스 만드는 것처럼 해금도 통이 한 2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서 연주하는 대해금 같은 것도 만들고, 물론 아쟁은 대해금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요. 국악 관현악단 연주는 큰 호평을 받았다. 국내외의 찬사 속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민속예술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숭례문 종수공사 낙성시 기념연주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1963년에는 국악예술학교 부설 학생 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창작곡 신하위를 지휘하였다. 학생 국악관현악단을 모태로 1965년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이 조직되었다. 지영이는 제1대 악장에 취임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제자들에 따르면 지영이는 관현악 지휘를 아주 잘했다고 알려졌다. 지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한성준에게 배운 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이 어느 누구 지휘자보다도 관현악 지휘를 잘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한국 음악을 지휘하려면 한국의 춤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지휘라는 것이 곧 춤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음악을 지휘하려면 한국의 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면 발레나 현대무용 정도는 기본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영희 선생님은 일찍이 최승희 선생님과 함께 무용음악을 담당하면서 전 세계를 순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성준 선생님 같은 분한테 직접 춤을 배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춤 실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휘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잘 하시고 또 그리고 춤을 잘 췄기 때문에 한국적인 그러한 새로운 지휘 스타일을 그분이 창조해 내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이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 음반 작업과 방송 활동, 그리고 영화음악 작업이다. 지영이가 처음으로 음반을 취입한 것은 서울로 상경하였던 1937년 빅터 레코드사와 민요와 대풍류를 취입한 것이다. 해방 후에는 고려 레코드사에서 민요 60여 곡을 녹음하였다. 1947년에는 서울방송국 전속국악사로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 서울중앙방송국 국악전속 민요연구회에 입회하였다. 1956년에는 서양악기로 국악민요를 연주해 80여 곡을 녹음하였으며 킹스타 레코드사에서 고전음악 100곡을 취입, 해외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1950에서 60년대 신상호 감독과의 만남은 지영이를 영화음악으로 이끌었다. 신상호 감독은 자신의 사극영화 대부분을 지영이에게 맡겼는데 벙어리 삼룡이, 월화의 공동묘지, 장희빈의 영화음악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영화음악을 할 때 옛날에 영화는 거의 그 효과음악을 저희 부모님이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신상옥 감독님 영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극은 거의였던 것 같고요. 지금처럼 효과음악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쟁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걸 두드려 치고 긁고 이렇게 해서 무서운 소리들을 내고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슬픈 거는 국악악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서 음악을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영화 시작할 때마다 처음에 영화를 의뢰를 하세요. 지 선생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음악 해주셔야죠. 그러면 아버님이 당연히 가야죠. 그럴 때는 이제 저까지 데려가는 거죠. 옆에 사람 있으면 다 데려가셔서 다 쓰셨어요. 이럴 때 이거 던져, 이거 부셔, 이거 긁어, 이 음악해. 그리고 2번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한 번에 다 갔거든요. 이 영화로는 제가 기억하기는 어려서 따라다녀서 제목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요즘 보니까 국립영화 있잖아요. 한국 국립 옛날 영화 중에 근래에 반 것 중에 벙어리 삼룡의 음악이 나오고요. 아마 장희빈 또 월화의 공동묘지인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많은 음악들이 허튼타령이라든가 계면 성음이라든가 효과음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체계적 인재 육성은 국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히는 일이었다. har행이라고 천시받았던 무속음악, 민속음악을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이었다. 1960년에 개교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뜻있는 국악인들의 오랜 교육의 산물이었다. 지영이는 박헌봉, 박규희, 김소희 등 당대 내노라하는 명인들과 국악예술학교 설립에 노력하였다. 국악예술학교에서 지영이는 예능 지도를 책임지는 예술부장이었다. 월급도 없이 가난한 학생들을 불러 모아 국악을 가르치는 일은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따랐다. 학교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고요. 예술 주임을 하셨고. 처음에 예술 주임? 예, 이제 국악 관현악 지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관악 파트, 피리, 대금, 해금, 이런 쪽을 이제 담당하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무용까지도, 무용 반주, 노래 반주, 이런 것까지 전부 지도를 하실 정도로 방대한 국악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서 저희에게 악보를 꼭 배워라. 서양 악보. 그 다음에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거셨고
그다음에 국악 관현악의 중요성,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시립국악관현악단 처음 창단을 하신 것이고요. 지영이는 엄격하면서도 아버지같이 자유로운 교사였다. 엄청나게 교육열이 강해서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도 밤 10시, 11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가르쳤다. 음악의 기초를 강조하셔서 음정, 박자를 놓치면 완벽하게 연주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하였다. 음정이 자꾸 떨어지게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그 안족이라고 해서 조금만 올리면 음이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음감이 조금 없든지 그 자꾸 틀리는 음을 이게 내니까 선생님께서 식사하시잖아요. 예, 너 좀 가가지고 저 조금만 좀 그 찡줄 좀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고 오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정 맞추는 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어디 가서 연주를 할 때 선생님은 그냥 어떤 좌석에 초대받아서 오신 입장이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연주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음이 조금 틀리면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거기 음이 틀렸다 조금 더 높여라 이렇게. 지영이는 악기로 악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음을 해주고 학생들이 따라서 연주하도록 하였다. 음성으로 악기의 특성과 음악의 깊이를 가르치는 교수법은 그의 스승들로부터 체득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모든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만들어진 악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악기로 악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직접 구음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노래를 하면서 피리 소리를 본인이 노래로서 부르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에서 악기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의 원조였던 그러한 인성으로서 그 악기의 특징과 그 음악의 깊이와 그 음악에 들어있는 모든 철학적인 것을 직접 노래로 불러서 구음으로 악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 독특한 교수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 명의 제자들이 배울 때에도 반드시 한 명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학생들이 따라 배우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배움이란 간절함과 스스로 체득하려는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배려였다. 그냥 무조건 처음에는 그냥 다 맞고 불어라. 이거를 학생들 여럿이 놓고 누가 가장 오래 부나 그냥 폐활량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악기 소리가 그러면서 잡히죠. 예.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졸업하도록 이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뛰기 이런 걸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더름 그런 게 우리가 연주하면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많이 씁니다. 저희는 무의식적이 그냥 나오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배우던 그 제자들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다 중요한 거지만 또 중요한 거는 혀치기라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악예술학교에서 지영이는 무속음악보다는 민속음악을 가르쳤다. 그는 제자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교수도 되고 명연주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스로도 연주와 음반 작업에 열심이었다. 1972년 김소희, 성금연, 김윤덕과 함께 미국 카네기홀에서의 공연, 1973년 신화위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에 지정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 1974년 지영이는 부인 성금연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 갔다. 그의 하와이 이민에는 국악협회와의 갈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국악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함께했던 지인들이 등을 돌리고
국악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면서 이 땅에는 더 이상 그가 설 곳이 없어졌다.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도 하와이 대학에서 수차례 연주회를 하고 민속예술제에도 참가했다. 국악의 장래를 염려하여 고국에 있는 제자들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회를 손수 녹음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하와이에서 선생님이 이 장구를 가지고 사라져가는 진세외 16장단을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그 녹음을 저희가 산물놀이를 만들었던 김덕수 선생하고 같이 함께 그 녹음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말씀 하시면서 진세장단 하면 진세장단을 녹음을 넣으시고 올림체 장단 하면 올림체 장단을 이렇게 녹음을 하시고 본인이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말 그 하와이에 가서 사시면서 이거라도 내가 남기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그 심정으로 녹음을 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남기신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손도 잘 안 들어가고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자네들이 이걸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승이 가능할 것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 녹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움이 쌓이면서 몸도 쇠약해졌다. 현대 국악계의 거장 지영이. 그는 먼 이국 땅 하와이에서 향년 73세로 숨을 거두었다. 우리 민족 문화를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걸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시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통에만 매달려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대화하는 과정에 일제강점기라든가 또 해방 공간 시기에 이렇게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영이 선생은 바로 우리의 그 민족 음악을 그것을 온전하게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대화시키는 가장 큰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그런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그러한 음악인 중에서 음악사적으로도 정상급 그런 음악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의 의리성은요, 절대로 전통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걸 지키시면서 현대화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서양의 오선보의 필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대성, 시대의 예인의식이 있으셨고 시대의 필요로 하는 걸 간과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시대에도 공부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거에 입각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국악도 교육을 서양음악 이론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 오선보에 의한 우리 국악을 이제는 학문화하고 이론화해야 되신다는 걸 일찍이 아셨고 그걸 스스로 먼저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국악계 혁명이죠.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진정한 국악계의 큰 봉우리였던 그의 죽음은 쓸쓸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서양의 오선보에 우리 국악을 담아내면서 국악 교육을 체계화시킨 이가 바로 지영희다. 국악기가 갖고 있는 음의 한계를 악기 계량으로 극복한 지영희. 독주나 반주로 연주됐던 국악을 관현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개척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 관현악단을 만들어 손수 지휘를 했던 지영희. 앞선 시대 정신으로 후악을 일깨우고 국악 발전에 끼친 그의 위대한 업적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